당뇨 또 단체장 이렇게 서서 찍은 사진 뭐 그런 것 좀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요.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죠. 관리 좀 예. 하시라고. 너무 좀 관리 좀 야, 이 정치 의미 부여하려 너무 하지 마시고 아이고 이 참. 관리 좀 합시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오늘 갤럽 조사 보니까 1% 긍정이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랐고 부정도 1%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가 딱 30이었죠. 근데 지금 31, 부정평가도 61, 1%포인트 올랐는데 부정평가 이후로는 가장 높은 게 외교가 23,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15, 이거 합하면은 38이죠. 그리고 경제, 민생, 물가가 7%, 독단적, 일방적 6%, 경험, 자질 부족 뭐 이렇게 나왔는데 눈에 띄는 게 양국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좋게 본다가 33이고 좋지 않게 본다가 4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47%가 48%가 잘 못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박진영 교수, 네네. 1%포인트 올랐다고 하지만 이걸 또 뭐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부정도 1% 올랐으니까 30%대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뭔가가 좀 이제는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의 추이는 굳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이 정치적 행위에 따라서 크게 변동이 없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제 국민들은 이미 실망이 습관화되어 있다. 뭐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이 양국관리법 문제도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거부권 1호가 꼭 민생이법입니까 이게 쌀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우리 대통령은 이재명 법이기 때문에 반대했는가? 아니면은 또 이걸 누가 또 시장 경제에 또 위반되는 법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반대했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정관념을 더 고착화시키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잘하지 않는 이상은 포인트 쌓아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라가는 일은 이제는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갤럽 조사에서 또 이것도 물어봤네요. 내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가 돼야 되냐, 여당 후보가 많이 돼야 되느냐 이것도 물어봤는데 현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나 됐습니다.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것은 36%였고요. 의견을 유보한 것은 13%였는데 한 달 전 같은 조사에서는 정부 지원론이 42%, 견제론이 44% 엇비슷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견제론이 오차 범위를 넘어서 우세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냐 싶은데 신성 법무요. 그렇죠. 이 대목이 저 앞에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야 뭐 왔다 갔다 할 테고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미국 가서 바이든하고 정상회담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저는 뭐 좀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결정적인 지점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야당이 다음 총선에 더 돼야 되느냐 여당이 돼야 되느냐 이 대목에서 벌어졌다는 게 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당 이미 근데 이것은 위험 요소가 더 있는 게 당과 대통령이 분리돼 있으면 그나마 당이 좀 책임을 지거나 대통령이 책임질 요소가 있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여당이 한 몸이 돼 있으니까 누가 무엇을 잘못한 간에 둘 다 끌어내려가는 동반 하락의 요소가 더 커진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결국은 이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다수당도 시스템이 잘 돌아가진 않거든요. 사실. 하지만 그 새로운 정부가 하는 행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이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자꾸 소통하지 않고 고집 피우고 독선적으로 하고 또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맞다고 하면서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밀어붙여서 어떤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장 비근한 것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섣부른 판단을 하고 일본에 가서 다 퍼줬지만 돌아오는 거는 사실 완전히 뒤통수 맞는 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반복되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다른 사람들 의견을 받아들이고 소통하고 국민들한테 미안하다. 뭐 이렇게 국민들 목소리를 앞으로 더 듣겠다. 이런 입장을 말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하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대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총선 프레임에 대한 선호도 이 조사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정책에 대한 평가인 요소가 강한 반면에 지금 보면은 양당 지지층은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자, 국민의힘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 놓고 보면은 30대 초반으로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중도로 무당층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30%에 이릅니다. 근데 이분들이 결국 총선을 앞두고 투표를 합니다. 이분들이 가만히 있진 않아요. 투표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과거에는 투표율이 50% 정도 상회할 때는 지지층만 어떻게 하면 끌어들이냐가 중요하지만 지금 사전 투표율이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은 66%에 이르는 총선 투표율, 내년에는 뭐 70%에 육박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가서 투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편에 어디에 국정 안정 지원론이냐, 정부가 국정 심판론이냐, 여기에 어느 편에 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란 말이죠. 근데 이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겁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도 안심할 수 없는 건 중도가 또 뭘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죠. 과연 내가 이 회초리를 들어서 정부 여당을 때려주고 싶은데 이 회초리가 좀 깨끗한 건가? 오염이 안 된 건가? 그 생각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런 추세를 놓고 본다면 정부 여당 긴장이 되는 게 더군다나 내년 3년차 선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거 정말 심각한 수치라고 좀 봅니다. 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텐데 아직도 총선이 1년이나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기사가 하나 들어왔네요. 윤 대통령이 이번 달 국빈 방문하죠. 미국을 상하노 합동 연설을 하는데 영어로 한다고 그러네요. 연설 자체를 영어로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관련 메시지 작업을 진행하는 중인 것으로 안다. 한국 대통령이 미 의회 연단에서 영어 연설을 하는 것은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아, 최수영 컨설턴트.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때 영어로 했나요? 예. 근데 뭐 사실은 뭐 영어로 하느냐 우리 한국어로 하느냐는 큰 중요한 게 사실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그 대통령이 그렇게 글로벌화돼 있고 어떤 그런 좀 말하자면 세련된 국제 매너를 갖추고 있다 이런 정도는 보일 수 있는데 결국엔 그 연설문에 담기는 내용과 메시지, 그다음에 컨텐츠 함의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저는 뭐 연설로 한다 이거는 뭐 과거의 사례도 있긴 하니까 너무 큰 무게를 두지 말고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하원 연설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잘 담아야겠죠. 대통령이 평소 뭐 회의할 때마나 뭐 발표할 때 보면 영어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영어 잘 하나요? 글쎄요, 뭐 옛날식 영어 같은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만은 영어가 글로벌 공용어냐 미국 말이냐 하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 가서 영어로 했거든요. 그 당시에 비판도 있었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동양에 알려지지 않은 나라의 대통령이 유엔에 와가지고 영어로 연설했다.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세계 공용어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가서 영어로 한 거는 세계 공용어가 아니고 미국 말로 한 겁니다. 그러면 외교 관계에서 상방의 평등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느낌 받겠습니까? 그럼 최소한 뭐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인사말이라든가 끝맺는 말 정도 한국말로 해주신다면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거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영어 연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모 의원? 아니 되게 난처하시. 아니 난처하기보다는 이게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는 미국의 국회의원이라면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이라면 한국 대통령이 와서 영어로 첫째 성의는 보이네 생각은 들겠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용이 문제겠죠. 차라리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는 지점을 볼 텐데 저는 그냥 한국말로 하시고 통역을 잘 붙여서 딱 하는 게 맞는 거지 굳이 이렇게 공들여서 영어로 할 필요는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지금은 들어요. 설명을 못 들어봐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한일 정상회담 때 굴욕적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 가서 영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국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잘 보이러 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비판할지 안 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 가서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 영어를 해서 미국 의회를 설득할 수 있다면 뭐 그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평상시에도 영어를 자꾸 공식사항에 쓰긴 하셨는데 그만큼 설득할 정도의 영어 실력이 아니면 한국말로 하고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던지기 낫지 않을까 싶고 어제 뉴욕 포스트에서 그 이제 미국 의회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미국 상원에서 어떻게 미국 의회를 조롱했던 대통령을 의회에 초대해 가지고 공식 연설을 하게 하느냐에 대한 기사가 있긴 했었거든요. 날리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대통령께서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하시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한다기보다 하실 거면 좀 제대로 하고 또 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여러 사람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좀 정확한 정책 방향을 잡아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대통령이 영어를 잘하면 연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연설을 하고 기자회견 같은 거 그렇죠. 일문일답 내가 다 영어로 할 수 있으니까 뭐 그건 통역하지 말고 영어로 답변할 테니까 영어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프리토킹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질문 답변하면 뭐 그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폼 나죠. 네. 나죠. 폼 나죠, 진짜. 근데 뭐 써준 거 뭐 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영어 그거는 뭐 발음 차이지. 그 정도의 지금 국제적으로 된 우리 정치인 없고 이게 배관께 말씀하신 그 정도는 불가능해요. 프리토킹이 외국 기자와 입문답에서 그것도 왜 천하라면 잘하더만. 아이 그것도 한정된 주제 가지고 하니까 그런 아, 거죠. 참, 그건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으니까 아. 유학도 갔다고. 그래요. 아무튼 뭐 영어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나도 영어로 굿락. 이거 잘하시네. 우리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뭐. 아이 참. 아니 근데 아이. 저희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자꾸 이제 지지율 떨어지고 또 아무튼 지금 원래 대선 때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잘하기 경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누가 됐든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잘하기 경쟁을 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의 뭐 현황을 보면 누가 그러니까 못하기 경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덜 못한 놈을 선택해야 되는 국민들의 부담이 생기는 건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든 야든 혁신 경쟁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의 상대방의 실수를 통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잘하고 오기를 바라고 이 내용 한번 좀 짚어봅시다. 황교안 전 대표가 어제 오늘이구나.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했어요. 정광훈 씨가 지난 총선 때 공천을 요구를 했는데 그 숫자가 한 자릿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몇십 명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정광훈 씨가 뭔데 이렇게 공천을 요구를 하고 그러는 거죠? 나 참 갈수록 더 궁금해지는데 요즘에 정광훈 씨가 큰 소리 빵빵 치는 이유가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황교안 전 대표 방송 인터뷰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죠. 결국은 2019년 공천 과정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과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제가 더 같이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잠깐만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다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좀 밝혀줄 수 있습니까? 과도한 공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람 공천장 주라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왔다라는 겁니까? 우선 숫자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몇 명? 그렇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그러니까 그 나의 사람 몇 명은 공천해준다 이런 식으로까지 요구를 해왔다는 겁니까? 몇 명이면 이해가 되죠. 혹시 몇십 명이었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얘기 아시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 발언을 들어보면 몇십 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죠. 아니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게 정상입니까? 이거 뭐 개파의 수장도 아니고 목사님께서 그 물론 뭐 당시 거리 정치 가두 시위를 주도했던 그런 분위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당의 대표에게 내 사람 몇십 명 심어달라? 그건 뭐 저 황교안 대표가
저 정도 황당하게 저분도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황당하게 저렇게 이야기할 정도면은 정말 그것은 과도한 요구였고 그거는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그런 요구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런 합당한 정말 그 우파에서 그 정도 역할을 했느냐? 뭐 그렇게 그건 본인이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뭐 아스팔트 정치를 더 했다는 평가도 있고 또 우파에 어쨌든 뭐 기여했다는 얘기도 있고 평가가 엇갈리는데 그런 걸 가지고 저렇게 총 공천을 요구했다. 저는 황교안 대표의 저 그때 황당함이 좀 저 말에 다 묻어나네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이런 내용을 공개한 것은 최근에 막 뭐 서로 고소도 하고 네네네. 지금 막 그렇게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라섰는데 왜 갈라섰느냐 이거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계속해서 같이 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되니까 막말 욕설을 하면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성범 의원, 정광훈 씨가 만약에 황교안 대표한테 공천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뭐 때문에 공천을 달라고 한 뭐 자격이 뭐예요? 2019년도에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 대표였고 정광훈 목사는 이재호 전 의원과 함께 광화문 집회 문재인 정권 하야 퇴진 국민운동본부의 가장 대중 동원력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 쪽의 동원력을 가지고 밀어붙이던 그 타이밍이었다. 저는 이 상황이 약간 좀 익숙해요. 왜냐하면은 이때 정광훈 목사가 힘이 있다더라, 당내 영향이 세다더라, 황교안 대표하고 친하다더라. 전 목사 말은 다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광훈 목사가 수십 명 이야기했다고 하면 자기 수하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누구 목사를 해주지가 않아요. 여기에 정광훈 목사한테 줄을 댄 당시 전현직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느낌이 와요. 아, 이때 정광훈 목사의 당시 위세를 생각하면 거기에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황교안 대표에게 공천을 부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저는 뭐 황교안 대표와 정광훈 목사 사이의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 흔히 발목 잡힌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두 가지예요. 돈과 조직이거든요. 돈과 조직을 누군가에게 제공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합리한 어떤 부당한 요구라든가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는 그런 거래 의혹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송금주 의원, 만약에 이런 요구가 오고 갔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로 문제 아닙니까? 그 요구를 한쪽,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황교안 전 대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요구를 한쪽에 있어서는 형사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사처벌 네, 대상이 네. 됩니까? 저희도 이제 구체적으로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 어쨌든 그 선거 업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당의 공적인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을 가능한지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뭐 업무집행 방해라든가 뭐 이런 식의 검토도 가능하지 않을까. 실제로 저런 제안을 하고 뭐 이런 구체적인 액션을 했다면. 그렇군요. 아무튼 정광훈 씨는 지금도 뭐 얘기하는 것 보면은 홍준표 시장 겨냥해서 뭐 이야기하면서 저런 것들 다 잘라버려야 돼. 뭐 공천 주지 마. 그렇게 마치 국민의힘 전체적인 지분이 얼마 본인한테 있는 것처럼 자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책임당원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자꾸 휘둘리니까 이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여기에 얼마만큼의 책임당원을 동원해서 넣은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은 지금 사라진 사람들도 많고 이게 지금 전수조사하면은 허수가 많아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이참에 정리하자고 한 얘기 당 지도부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리고 또 사실 이분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 조금 전 그 황교안 전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이분한테 선거관리단 한 2만 명, 3만 명 부탁했더니 21명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다음부터 이 사람 실체가 없구나라고 선을 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차제의 실체도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정치적 영향의 근거가 정말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지. 자꾸 허상이 있으니까 말로는 비판하지만 뒤로 가서 또 손 벌리는 사람들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정치인들. 이걸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좀 이 부분을 좀 경계를 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 뭐 혼내는 거나 뭐 이런 거 보면 정광훈 씨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도 뭐 좀 도움을 받은 모양이죠. 우선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친화력이 있는 게 김기현 대표도 기독교 쪽에 굉장한 독실한 신자이고 정광훈 목사도 어찌됐건 한기총이라는 조직의 수장을 지냈다는 점, 또한 광화문 집회에서 이렇게 여러 연이 다 있는 측면 본다면 도움을 받았겠죠. 그리고 김재원 최고당은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도움이라 하면 결정적으로 보면은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점거 운동을 하자 이래가지고 당원들을 많이 모아서 넣었고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분들이 적어도 대표나 최고위원 선출 과정에서 정광훈 목사의 지령 내지는 요청에 따라서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정광훈 목사는 우리 당원이 아니에요. 아직도 자유통일당이라는 당의 대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원들도 자유통일당 당원들이 우리 쪽으로 많이 왔을 거예요. 이중 당적을 가리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가만 이중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 있을 거다라고 봐요. 저는 그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들어온 당원들을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정당의 지도자들이 당원을 동원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당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당원 중심 정상이라고 하면은 당원들이 당비도 많이 낼 뿐더러 교육, 훈련, 그다음에 또 뭐 정치적 성장을 통해서 정당 엘리트로 만들어가고 이게 선진국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필요할 때 동원했으면 써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비는 1,000원만 내라. 그리고 필요할 때 동원하면 된다. 이러니까 지금 이 그렇게 만들었던 당원들의 역풍이 지금 불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당원 중심 정당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공부하고 실천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그거 한번 짧게 물어봅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윤재옥 의원이 됐잖아요. 됐는데. 그럼 이제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다 이제 사무총장, 최고위원. 예. 수도권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 대목을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저도 갑자기 뭐 참 뭐라 그럴까 결국은 지역적으로도 TK에 PK에 다 저렇게 된 마당에 어떻게 또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를 참 뭐 현재 지도부들이 고민해야 된다. 뭐 이 말씀밖에 들을 수 그러니까 이제 없죠. 원내대표 같은 경우 선출을 하니까 그러면은 지명할 수 있는 자리라도 수도권을 배려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가장 치열하게 붙었던 지점이 수도권 승리를 놓고 다퉜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김기현 대표가 그때 당시 후보 시절에 안철수 후보, 황교안 후보 계속 공격했던 지점이 당신들은 선거 졌지 않냐. 나는 계속 이겼다. 그때 이제 원내대표였죠. 근데 대표가 돼가지고 선거를 졌잖아요.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해요. 저보고 자꾸 국민의힘에 계시니까. 저만 왜? 예. 아무튼 다음에 또 한번 기회 되면 그걸 짚어봅시다. 오늘 댓글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아까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것과 관련해서 전광명님, 국회의원은 봉사직으로 하고 세비는 쌀로 가래떡 뽑아서 줍시다. 우정숙님, 윤석열 대통령 영어 연설과 관련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 똑바로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 주셨네요. 정광명님께 전지현 BHC 치킨 쿠폰, 우정숙님께는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사 1번지로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